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진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 7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고 한가한데 참 나라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끝을 모르고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일본은 8월 2일 그 강요회의에서 그 우리 한국의 그 수출되는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정부는 뭐 불매운동을 지금 뒤에서 부추기고 뭐 부추긴다 그러는 거 뭐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여당의 뭐 대책특위위원장이라는 나온 사람들이 와서 일본이 지금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처럼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불매운동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일본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는데 뭐 민이나 관이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뭐 불매운동 뭐 그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의 감정 표출하는 거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북선 횟집에 가가지고 전국 시도지사 불러놓고 뭐 회를 먹으면서 그날 한 얘기가 이겁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와 소재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해드리면서 뭐 세간항설이라는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결국 그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징용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 이걸 거론하지 않지만 분노를 이런 식으로 경제 보복으로 뭐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안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선언을 했고, 뭐 조국 같은 사람들 죽창을 들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의병을 일으키자,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거기에 연결돼 있는 뭐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뭐 불매하겠다. 뭐 어제는 뭐 CU라는 저기 뭐 삼성은 아니고 저 뭐 홍석현 씨 동생들이 하는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양국 정부에서 불이 붙었지만 그 해법은 지금 뭐 제 친구들 뭐 경제 전문가들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쌍중단입니다. 첫째, 한국은 작년 10월 진행된 대법원 판결을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루어질 조치는 그 신일본 제철이죠.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 지적 소유권, 지분, 회사 지분 같은 것들을 강제로 압수해서 그걸 처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그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일본 경제가 입을 피해,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재산과 그 사업할 권리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행위를 중단한다. 우리가 하나의 중단하고. 일본은 어떤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일본이 지금 뭐 3종의 그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지금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까진 오케이. 그거는 뭐 직접 물렸으니까 추가적인 조치들, 8월 2일 일본 강요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중단해야 된다. 이 쌍중단이 출발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외교적인 협상, 그리고 각 양국이 좀 냉정을 되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누구나 공감하는 해법입니다. 이 해법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는 뭐 아무런 뭐 입장도 내놓지 않고, 일본 언론 쪽에서는 뭐 요미우리나 아사히 같은 큰 신문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고, 이거는 두 한국과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에 의해서 출발된다라는 걸 지적한 건 뭐 제 생각과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은 그 정당을 출입하는, 집권 여당을 출입하는 우리 후배들이 보내주는 거에 의하면 집권 여당 핵심 간부들, 뭐 조국, 문재인은 뭐 자신의 뜻을 드러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당과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는 한번 맞붙자, 쫄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돼 있고, 그 어차피 이렇게 붙으면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멈추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SK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하는 데는 알아봤더니 형편은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어렵답니다.
그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 확보가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SK보다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충돌로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위정자의 일이냐,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나라 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구한말이라고 하면 1895년 갑오경장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고종이 우리 조선의 그 지배 체제들, 사회 경제 체제들을 혁신해 가지고서 뭐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제가 망하기까지, 일제에게 병탈되기까지 1910년 약 15년의 과정을 구한말이라고 한 건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었던, 우리 역사에서 뭐 있어도 좋았고 없어도 좋았던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조선이 망하고 에피소드 같은 15년의 기간이었지 별 의미가 있었던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조선은 언제 망했느냐? 저는 1895년 갑오 농민혁명 때 망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00년 정조가 승하한 그때부터 조선은 1910년까지 110년간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의 동학운동입니다. 동학운동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표영삼 선생이 쓰신 책인데, 1번 수은의 삶과 생각, 2권 해월의 고난역정, 동학 2편입니다. 이 동학의, 지금 이 동학마저, 이제 동학은 1895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그 우리 민족 종교 세력들입니다. 그 민족 종교를 만든 수은 최재우 선생은 어떤 분이었느냐? 수은 최재우는 우리 그 조선이 망해가고 있었던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돌아가신, 4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생을 보면은 그 나이든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공자의 삶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1860년에 득도를 해서 1864년 고종 시대에, 고종이 즉위하던 그때죠. 고종이 즉위하던 시대에 대구 관찰사가 있던 관덕당에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생활 3년 했다는 점은 예수와 비슷하고, 36세 늦은 나이에 득도를 했다는 점에서 마음에도 비슷한 그런 인물입니다. 수은이 1860년에 득도해서 1864년에 죽어가던 그 시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이 100년의 시기를 우리 국사학에서는 밀란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수은 최재우와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일으킨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던 것이죠. 이 동학농민혁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주적인 근대화, 민족의 독립, 이거는 동학이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동학이 외세에 의해서 완벽하게 압살을 당했던 것이죠. 동학군이 그 최후의 결전을 치렀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죽은 동학군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그 몰살을 당했던 것이죠. 저는 최근 들어서 이 동학에 관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왜 동학을 조선 왕조가 탄압을 했느냐? 그 이유가 기가 막힐 겁니다. 조선 왕조는 동학이 서학, 기독교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민심을 뭐 이반시키고 뭐 어쩌고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지배층의 가렴주구를 위해서 동학을 탄압을 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탄압을 했느냐? 누군가를 동학 교도로 몰아가지고 그놈은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고, 그 집 재산은 다 몰수하고, 그 집 가솔들, 여자와 아내들은 노비로 삼고, 이 가렴주구를 위해서 동학을 끊임없이 탄압을 했던 겁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만에 1871년에 첫 번째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교조 신원운동을 통해서 동학교도들이 조선 왕조에 올렸던 그 상소문들, 그리고 그걸 또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안핵사들이 정부에 올린 장기에 보면, 이 동학을 탄압했던 이유는, 지방 관리들이 탄압했던 이유는 딱 하나,
가렴 주고 재산을 뺏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동학교도들을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가 저는 무너진 거에 대해서 뭐 일제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조선 왕조는 왜 망했느냐? 왕조의 무능과 가렴주구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일제에는 뭐 그 에피소드 따라왔던 것이고 1895년 조선 왕조는 망했다고 봐야죠. 그 끊임없는 그 밀란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했지만은 동학에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무능한 왕조, 가렴 주고 하는 이 관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동학 대표들이 그 삼남 지역에서 전부 뭐 밀란이 일어나고 그걸 동학이 이끌었던 동학 농민전쟁 때 어윤중에게 제시한 6개항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1번이 척양회, 일본과 미국, 서양 세력들을 물리쳐라. 두 번째, 민씨를 축출해라. 왕비. 민비와 그 일족의 부정부패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그걸 축출해라. 그리고 결국 조선 왕조를 없애라는 건 똑같은 거죠. 고종은 민비의 치마폭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선 왕조를 때려 부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호포제, 당호, 세정을 개혁해달라. 그러니까 무명옷을 입고 외국 물산 통상을 하지 말자. 이건 뭐 반외세, 뭐 자주에 이제 씨앗이 있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왕조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1895년 동학이 내걸었던 거는 이 조선 왕조를 때려서 부수지 않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종 이 오윤중은 이 동학 교도들이 제시했던 이 요구 조건 중에서 척의 양창의 외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만 이제 조선 그 왕실에 이제 상주했던 것이죠. 왕에게 상주해가지고. 그리고 이 동학의 이 반 왕조적인 주장에 깜짝 놀란 조선 왕조들이 청나라와 왜국을 끌어들였고, 그 청나라와 왜국이 동학 농민혁명을 진압하면서 조선은 왕조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조선의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종주권을 갖고 있던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청일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몰아냈고, 저는 이미 그때 1895년 갑오농민혁명이 끝남으로 해서 조선 왕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있었던 고종의 뭐 나라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져도 좋은 에피소드 같은 그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동학 이야기를 해드렸느냐. 조선이 무너진 거는 철저하게 왕이 무능했고 왕조가 무능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가렴주고 국민을 뜯어먹는 것만 수탈하는 그 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게 과연 작동할 것이냐. 세계 경제라는 거는 분업 체계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부품 소재 국산화하자, 수입선 다변화하자라는 걸 지금 외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정세에 무능했던 고종은 아닌지, 지금 우리 산자부가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산자부 관리들이 그 시절, 고종 시절에 월급만 받아먹고 국민 수탈하던 그 관료들의 후예는 아닌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